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이제 네 번째 시간 지역 학습 공동체 나누기입니다. 이제 평생학습에 대해서 이해 한번 같이 나눠봤고요. 또 경기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지역 안에서 학습 공동체를 이루며 나누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저희가 추진체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취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 단위가 6개, 과 단위가 15개 이상.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31개 시군이 100% 모두 팀제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부분들은 예전에는 평생교육 전담팀이 하나였는데 요새 추세는 이제 평생교육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평생교육 팀이 2개, 3개, 4개인 팀도 있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국 단위에 평생교육과 안에 전담 평생교육팀이 6개 팀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행정 업무가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평생교육사 배치는 전국 대비 가장 많습니다. 매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100명 이상의 평생교육사가 전문직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도시는 이천시가 16명으로 읍면동 14곳에 모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16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5급 사무관 자리를 개방형직으로 해서 평생교육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고 시흥, 광명, 고양시, 수원시 6급 체제의 평생교육사들을 채용을 해서 6급 상당의 팀장 보직을 주거나 부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전 상황과는 매우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는 이제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또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시군 단위에서는 재단법인 평생학습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뭔가를 행정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경기도가 계속 앞서 나가면서 또 하나의 평생교육에 어떤 새로운 발자취를 남길지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갈지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고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1개 시군 중에 지금 29개, 그러니까 동두천시와 안성시가 이제 평생학습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두 도시 또한 다른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 도시들보다 중상위에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도 강하고요. 평생교육사 배치도 예전에 했고요. 평생교육의 사업, 또 구심체로서의 기능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사실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평생학습 도시고 전국 대비 항상 중상위를 선도하는 경기도 평생학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94%의 평생학습 도시 선정률, 전국 대비는 17%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의 226개 중에 167개의 평생학습 도시가 있으니까 74%의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 도시이다. 평생학습 도시는 아니지만 전담부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저희가 추측건데 80에서 90% 이상은 모두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처럼 이제 평생교육은 필수인, 이제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도시에 대한 특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경기도 내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받았던 도시들을 주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도시라고 계속 그 닉네임이 따라다니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입니다.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공회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직영체제로 돌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위탁을 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전문성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전체 시군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영체제로 바꾸면서 권역별 평생학습위원회, 또 그 안에 또 권역 안에서도 또 평생학습 여러 가지 실무위원회를 두면서 탑다운이 아닌 버텀업 방식의 소통 구조, 네트워킹을 통해서 명실공히 광명시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평생학습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러니까 시민 대토론에도 몇 달 동안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광명시의 의제를 고민하고 평생학습의 방향을 그 시민들의 손으로, 힘으로, 같이 소통으로 이루어냈다는,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부분들은 매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평생학도시 광명, 이제 최고의 평생학도시 광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천시입니다. 이천시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받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최초,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일무이하게 읍면동 14개 읍면동에 모두 평생교육사 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2명, 읍면동에 14명의 평생교육사가 채용돼서 16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사를 배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평생학습에 대한 기능과 구심체 기능을 더 강화했다는 이 부분들이 좋은 우수 사례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대한 것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 이천시의 사례는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좋은 점은 아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이천시처럼 운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상 확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천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도시들이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평생학습 체제가 구축되길 기대하고, 또 이천시가 앞으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 대상을 받았다는 용인시입니다. 영국 노리치시의 러닝샵을 벤치마킹해서 용인시의 특성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만든 것이 러닝 가든입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찾은 학습자들이 정원에서는 꽃과 나무들이 같이 호흡하고 성장하고 1시간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런 학습 정원에 오는 모든 시민들이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호흡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런 학습 정원에서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주는, 학습의 정보를 기회를 주는 역할을 가장 그 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 학습 정원을 설치하고, 또 찾아가서 장애인 복지관, 또 경로당, 또 우리가 그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들은 찾아가서 이동 상담, 이동 학습 정원을 개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폭넓은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일, 또 원하는 학습 정보를 통해서 그들의 진로나 그들의 자기 개발을 통한 학습 상담을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학습 매니저라는 부분들을 양성해서 했고요. 학습 매니저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운영했던 것이 이제 용인시인데요. 그런 학습 정원으로 평생학습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학습 정원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업들을 연계하면서 이어져 가고 있고, 현재 여성회관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여성회관이 이제 용인시 평생학습관이라는 멋진 간판으로 탈바꿈해서 이제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한 학습관으로 거듭났고요. 이제 구청별로 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위한 제2회, 제3회 용인시 평생학습관 지금 설치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어떤 특화사업 브랜드를 창출했던 용인시가 앞으로 또 100만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다양한 평생학습의 정책이 더욱더 확산되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남양주시의 학습 등대 사업입니다. 학습 정원을 벤치마킹을 하였지만 그 벤치마킹 한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사업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탈바꿈했던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10분 내에는 학습 등대 100개를 설치하고 20분 내에는 주민자치센터, 30분 내에는 도서관,
전체는 평생교육원이 관장하는 그런 학습등대, 그 1, 2, 3 학습등대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생활 속 평생학습을 널리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국가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모델을 정립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학습등대에서 평생학습 매니저를 양성해서 그들의 매니저들이 지금까지 108개가 넘는 학습등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의 곳곳을 비추고 하나의 학습자들의 등대 역할을 했던 이 학습등대는 유네스코에서 또 글로벌 학습도시 대상을 받는 쾌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또 평생학습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영역을 또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학습등대를 창출했던, 이것을 생성했던 남양주시가 또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또 인프라 구축에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오산시입니다. 이제 평생학습 대상 도시로서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마지막 도시인데요. 여기 오산시에서는 오산 백년시민대학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산에 가서 백년시민대학을 찾아보시면 백년시민대학은 없습니다. 오산시 전체가 백년시민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평생교육사, 시민들 활동가까지 어느 한 곳이 누수되는 곳 없이 모두가 제 역할을 하면서 연계 소통하는 구조 속에 독일과 일본을 오고 가면서 오산 백년시민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수차례의 벤치마킹과 회의와 토론회와 여러 가지의 그 소통 구조를 통해서 탄생한 오산 백년시민대학입니다. 오산은 인구도 20만 조금 넘고요. 재정 자립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면적도 사실 되게 작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오산을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협소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으로는 거대한 도시, 큰 도시,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주는 도시인데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던 중복 분사됐던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오산 백년시민대학에 다 C줄 날줄처럼 엮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기둥으로 맞이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은, 하나는 물음표 학교, 하나는 느낌표 학교입니다. 물음표 학교는 오산 시민들이 누구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설해주는 물음표 학교, 느낌표 학교는 시니어들의 인생 설계를 해주는 느낌표 학교, 또 그 안에 하나로 통합 시스템의 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안에 이력 관리, 그 다음에 그 안에 포탈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오산 백년시민대학은 오산의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평생 배우고 나누는 삶의 배움터를 만든다는 오산 백년시민대학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전에 오산 시민참여학교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평생학습 대상을 받았고, 또 글로벌 학습 도시로서도, 또 우리나라의 국내의 평생학습 도시로서도 또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고, 그 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그 안에 있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6급 팀장 자리를 만들어서 평생교육사가 또 팀장이 되는 어떤 노력한 것에 대한 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도시로도 유명한데, 시장님부터 시민까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오산시, 오산의 백년시민대학을 주목해 주시고, 이 백년시민대학이 또 오산 시민의 삶의 질에 큰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또 우리나라 국내의 발전, 평생학습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도시의 하나의 모범이 되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입니다. 부천은 평생학습 대상을 받진 않았지만 2002년에 평생학습 도시가 됐었는데요. 경기도에서 개발했던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라는 유휴공간 사업을 퇴근학습길이라는 본인들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발굴해서 활용을 했는데, 저는 이 카피가 여태까지 제가 봤던 평생교육 카피 중에 가장 멋진 카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천에서 왜 평생교육을 못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퇴근 이후에 배울 게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라는 부분들의 그 분석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퇴근하는 길에 학습을 제공하면 어떨까? 라는 부분들이
평생교육사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때 우리 좀 나이 젊은 평생교육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퇴근학습길 배움 한 잔 어때요? 우리 퇴근할 때 치맥 한 잔 어때?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제 우리 평생학습인들은 퇴근학습길 배움 한 잔 어때요? 라는 부분들로 카피를 만들고 퇴근길 우리는 학습을 마신다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개발하고 그 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학습을 제공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작은 시장의 공방까지도 이 퇴근학습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우리 동네 학습공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대기업, 그 다음에 증권회사, 또 작은 공방, 정말 어떤 규모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 동네 학습공간으로서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부천 또한 네트워킹이 강한 그리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발굴에 탁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선조적인 학습도시라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양평입니다. 양평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특화 사업들을 잘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라는 사업이 내려와서 자체 브랜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라는 그대로의 명칭을 가지고 양평하면은 물 맑은 양평, 정말 자연 환경이 되게 좋은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 안에 가시게 되면 정말 멋진 카페, 미술관, 박물관, 너무나 좋은 물적 자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평생교육사가 매일같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발견해서 42개, 여기도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인구도 작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발굴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을 그냥 발굴한 것이 아니라 이 학습공간들을 학습벨트로 엮어서 학습 여행 코스를 또 개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과에서 이 부분들을 높이 사서 기획팀과 평생교육팀이 콜라보로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 디자인인가 그 디자인 사업의 공모가 돼서 많은 예산도 따게 되고요. 평생학습을 통한 도시의 재디자인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컨셉이 되는, 그래서 그 우수 사례로 또 군정베스트에 선정이 돼서 또 그 부서가 상금도 받아서 같이 또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축하를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잘 기획하고 잘 운영하면 타 부서와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또 이 평생학습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사례입니다. 화성은 동아리들과 이런 연수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동아리 안에 한 동아리는 독서 동아리였고 한 동아리는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수 안에서 만나서 같이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화성시에서 지금 떠도는 설화를 바탕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책, 동화책을 만들어 보자 라는 부분들의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12년에 탄생한 책이 효자 체루백입니다. 화성 시민이 아니어도 저 효자 체루백은 거의 평생교육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당시에 이것이 지역 특성화구나, 이것이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우리가 이런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게 된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이 효자 체루백은 독서 동아리에서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쓰고 그림 동아리에서 사파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2019년 13권의 13권의 책이 출판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책들은 늘 시장실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지금 화성시 전역의 도서관에 다 배포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화성시 안에 있는 이 설화들이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화구연, 부가트, 또 이것들이 인형극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금 구현되고 파생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듣고 배우고 읽고 자란 우리 화성 어린이들은
나중에 다른 도시에 가서 살더라도 다시 귀향을 하면서 내 도시에 대한, 화성에 대한 자긍심, 정주의식, 애양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생학습 도시에서 일을 할 때 저의 고향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의 고향은 제가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을 했던 8년간 일했던 그곳이 제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강하고 그 도시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울컥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에 보면 사실은 얼마만큼 소통하고 얼마만큼 그들과 같이 교류하고 부대꼈느냐가 내가 태어난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그 도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생활하고 느끼고 부대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 화성의 이런 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온 출판책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정주의식을 심어주고 애양심을 심어주는 일, 이것이 평생학습 도시의 첫 번째 시작이 아닐까. 내 도시에 대한 사랑이 없이 공동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에서는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들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사례들도 있고 현장에서 열심히 평생교육사들 공무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 대부분은 평생교육 법령이 아니라 기타 법령,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사실은 우리의 범위에서 벗어난 기관들, 우리가 조사하고 싶어도 우리 평생교육기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기관들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거의 그런 곳에서 많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고 있죠. 수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수조사나 분석이나 현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 전담부서에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이 뭐야? 평생학습은 도대체 뭐야? 평생학습에 대한 용어나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 사회복지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받고 나온 어르신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치셨습니다. 그분들은 사회복지관을 간 거지 평생학습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아직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생소하고 아직까지는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 나와 있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교육, 학력기초교육, 시민참여교육 이런 부분들의 6대 영역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불균형. 아까도 현황 보셨지만 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1%도 안 되는, 근데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은 3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불균형이 결국은 우리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서 건강한 평생학습 밥상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공공에 있는 우리 평생교육사들은, 평생교육 전담 부서들은, 평생학습관은 이렇게 고른 편식을 주지 않고 고르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밥상을 어떻게 차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전생애 프로그램의 다양화, 체계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전문성까지 지금 도마에 올려지면서 너무나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체계화를 이루는 부분도 전문화를 이루는 부분들도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인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현장의 딜레마가 상당히 지금 저희를 부대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관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습, 고용, 복지가 선순환돼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도 못하고 있고 지역도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인데 현장에 내려와 보면 학습이 복지일 때가 있고 복지가 문화일 때가 있고 이것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학습, 고용, 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론과 실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 학습과 복지에 대한 사업이 역할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평생교육에서 해야 돼? 복지에서 해야 돼? 아니면 문화에서 해야 돼? 라는 부분인데 이거 너네가 해야 돼? 이거 너네 부서야? 라고 핑퐁을 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야 이거는 우리 부서 일이야 라는 부분들이 생기거나 이게 역할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오는 혼재로 힘들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전달 체계의 법적 체계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국가로부터 광역 시군구로 내려오는 연결망이 상당히 느슨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연결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급해야지 왜 국가에서 분명히 기획 예산, 기획 재정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대두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저는 평생학습에 대한 공공성, 왜 우리가 이런 교육이나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재원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왜 공공의 건전한 평생교육 기관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하나의 또 타당성이나 당위성, 필요성이 이번에 또 대두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평생학습관에서의 공공의 역할, 이 부분들이 국가로부터 광역 시군구로 내놓는 그 전달 체계 안에 조금 더 명확하게 느슨한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도 평생교육사고 지금 전국에 많은 13만에 가까운 평생교육사가 양성돼서 있지만 실제로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숫자는 매우 열악하고 그 채용되어 있는 평생교육사들 또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약직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이 지금 치고 나가고 정진하고 앞으로 지금 수요에 맞는 공급을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는 가장 키퍼슨인 평생교육사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겠지만 평생교육사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질 보장할 수 없고 확장하는 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함께 노력해서 평생교육사가 좀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대 평생학습 도시라는 이름으로 지역 학습 공동체를 이루었던 시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